오늘 저 26차 대구 정치 포럼의 정기 포럼입니다. 오늘 우리 그 모임에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됐는데, 평소에 뭐 관심도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가장 그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아픔, 희망 이런 게 다 담고 있는 게 지금 토지 부동산 문제 같습니다. 오늘 좀 공부를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또 실천으로 또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일단 인사는 여기서 할까요? 네, 편하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인사할 때는 서가지고 예, 저 김윤사입니다. 이 사진은 벌써 몇 년 전에 찍은 겁니다. 지금 저하고 많이 다르죠. 예, 제목을 퀴즈로 풀어보는 땅 문제 이랬습니다. 그냥 뭐 토지 정책이 하면은 너무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퀴즈로 푼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퀴즈를 풀으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퀴즈 맞추면 4억 노할 거예요. 예. 예, 누가 하는 말이건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언이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출처가 어디겠습니까? 괄호 퀴즈 아니라겠습니다. 모르실 것 같아서. 아무도 못 맞추는 건 퀴즈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이제 한 100여 년 전에 미국에 살던 그 토지 사상가 또 운동가 그런 사람인데, 그 양반이 뭐 여러 번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우리 지금식으로 따지면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공교육을 받다가 그 다음에 독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고수준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교육받는 게 때로는 마이너스가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주입을 받으니까. 스스로 생각해야 뭐 진리가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어디 가든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이제 대표적으로 이 양반이 또 연설도 잘했어요. 연설문이 이제 그 중에 정의는 목적, 과세는 수단이라는 그런 연설문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1890년. 예. 그 헨리 조지의 제일 유명한 책이 진보와 빈곤인데, 진보와 빈곤이 1879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와 빈곤이 나온 11년 후니까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던 그런 아주 전성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퀴즈가 들어갑니다. 여기 무인도가 있습니다. 무인도에 땅이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토지 그 질에 따라서 나눠져 있고, 각 등급의 땅에 몇 편 이상 네 필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퀴즈를 내기 위한 일종의 설정이죠. 그러면 이제 1등급 땅은 제일 좋은 땅이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면 1년에 100가마가 나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2등급 땅은 평균 90가마. 뭐 사람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 뭐 능력이 더 있는 사람 그런 거 있고, 오히려 또 뭐 농띠도 있고 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르지만은 평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3등급. 근데 일진 5가구, 5가구가 무인도에 정착을 하면 어디부터 정착을 하겠습니까? 뻔하죠, 뭐. 제일 농사 지어가지고 수확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부터 한다, 이 말이에요. 일부러 이게 나쁜 땅에 가는 사람은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이제 도표로 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
1등급 평균 100가마, 1년에 100가마. 그 일진의 A, B, C, D는 여기 들어가고, E는 웬일인지 아무튼 처지잖아요. 늦게 가서 그랬는지, 싸우다가 뭐 져서 그런지 어쨌든 저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설명이 나오죠. 1등급 토지는 2등급 토지에 비해서 연간 평균 10가마가 유리하잖아요. 그죠? 뭐 그렇다고 우리가 설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한계 토지, 요 마지막 토지, 사람들이 쓰는 마지막 토지, 또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쓰지 않는 토지 중에 제일 좋은 토지. 그런 걸 한계 토지라고 하는데, 한계 토지에 비해 그 유리한 정도를 그 땅의 지대라고 합니다. 이게 뭐 경제언론 하신 분은 다 아시지만은 들으시는 분 중에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 중에 뭐 나는 경제 한 번도 한 적 없어 뭐 그런 분도 계실 테니까 저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지대라고 그랬습니다. 한계 토지에 비해 유리한 정도를 그 땅의 지대라고 합니다. 자, 이제 뒤에 답이 나오지만 재미삼아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그러면은 2등급 토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뭐 안 하죠, 당연히. 한계 토지에 비해 유리하다 했는데 뭐 똑같은데 뭐 나올 리가. 자, 그러면 1등급 토지에서는 지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당연히 나오죠. 1년에 10가마. 10가마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답이 이제 나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1등급 각 토지의 지대는 연간 10가마. 전체 토지의 지대는 1등급 토지가 4필지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곱하기 4 하면은 40가마. 자, 이런 상황에 이제 본격적인 퀴즈가 들어갑니다. 바람직한 토지 제도는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이제 무인도를 가정하는 거는 기존의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존의 제도가 있으면 그 기존 제도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잖아요. 지금 뭐 종부세 올린다 하면은 뭐 부동산 부자들이 막 반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인도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람직한 토지 제도는 하고 사람들이 합의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착하기 전에 배를 타고 무인도에 도착하기 전에 뱃속에서 야, 이거 가면 왜 왔고 저기는 뭐 1등급 토지는 4필지밖에 없다 하는데 우리 5사람 아니냐? 어떻게 왜 하면 좋겠노? 이럴 때 어떻게 합의를 볼 것 같느냐? 자, 이제 선택지입니다. 네 개요. 자, 그러니까 뭐 설명을 하자면 뭐 사유하자. 아니야. 그건 뭐 공동으로 소유하자. 누가 땅 만든 사람 있나? 그렇게 나눌 수 있고, 이용을 공동 소유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이용하자. 각자 뭐 지 땅에서 뭐 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아니야. 그것도 공동으로 하자. 뭐 집단 농장 같은 거, 그죠? 뭐 그런 걸 하자. 그러면은 지대가 발생하는데 지대는 어쩌고? 아, 지대도 뭐 땅 차지한 사람 지가 가져야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아니야. 지대는 다 같이 나누면 되잖아. 개별적으로 이용하더라도 지대는 다 같이 나누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면은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자, 마음속에라도 좋고, 손바닥이라도 좋고, 어디 메모지에 있으면 메모지에도 좋고,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예, 무인도에 가는 그 5가구가 어떤 식으로 합의를 볼 것 같습니까? 또 어떻게 합의 보는 것이 전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퀴즈 다 푸셨죠? 예. 마음속으로 다 푸셨죠? 예. 어디 적어 놓으셨죠? 예. 예, 안 적어 놓고 적어 놨다가.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뭐다요? 이게 퀴즈가 또 나옵니다. 계속 하면서 답이 바뀌는지 그대로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봐 주세요. 근데, 아, 그 무인도 있다. 이 소리를 이제 소문으로 이렇게 듣고 이진 5가구가 추가로 왔어요. 그래, 이진 5가구는 좀 걱정인 거래, 사실은. 야, 일진이 좋은 땅 다 차지했다 하더라.
그러니까 나머지 5가구가 오면 2등급 토지부터 시작해서 3등급 토지 2필지까지 이렇게 차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먼저 차지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무인도에 도착하기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야, 왜 하면 좋겠노? 또 이제 일진, 이진을 다 합해서 주민총회를 한번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왜 하면 좋겠노? 이제 삼진도 또 올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이거를 표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일진 ABCDE, 이진 FGHIJ. 요게 한계 토지 아닙니까? 요게, 그죠? 그러면은 1등급 토지 지대는 당연히 한계 토지와의 생산 차이 20가마 연간. 2등급 토지 지대는 10가마. 그 2등급 토지는 전에는 지대가 없었는데 더 나쁜 땅이 사용됨으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하고 한계 토지를 차지한 사람보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사회의 귀족이 됐단 말이죠. 부자가 됐단 말이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러면 전체 토지의 지대를 계산을 해보니까 요거 20가마 내, 10가마 내, 그러면 120가마 아닙니까? 전부 합하면, 그죠? 이진을 포함한 모든 가구를 위해 바람직한 토지 제도는, 자, 이제 퀴즈, 2번째 퀴즈 또 푸십시오. 2번, 3번 이래가면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아까하고 선택지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이론상, 아무튼 수학적으로 하면은 토지제도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가능한 토지제도는 요 4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됐습니까? 예. 퀴즈 푸셨어요? 예. 그러면 이게 지대를 만약에 우리가 공유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죠. 그게 답이 일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공유한다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대를 제외한 각 가구 소득은 평균 연간 80가마입니다. 왜냐하면은 3등급 토지의 수확량이 80가마니까 1년에. 이 지대를 빼면 다 80가마다. 지대를 빼면 1등급 토지에서도 80가마, 2등급 토지 80가마, 3등급 토지 80가마. 그래서 이 120가마를 10가구에 만약에 균등하게 배분하면은 가구당 12가마가 돌아가잖아요. 그죠? 120가마 10가구로 나누니까. 그래서 그 결과 각 가구의 소득은 평균 연간 92가마가 되죠. 80가마에다가 12가마. 여기까지는 다 됐죠. 근데 물론 이거는 아주 단순하고 원시적인 그런 사회를 우리 가정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집적의 이익이라 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지대가 더 올라가고 수확량도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를 만든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몰려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뭐 땅값이 막 이렇게 오르고, 야,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진, 이진만 있을 때는 답이 쉽게 나오는데, 야, 이렇게 되면은 답이 또 복잡해지잖아요. 생각할 게 많아지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최근 예, 모습입니다. 이 컴퓨터에 따라서 화면 해상도가 달라 그런지 요 밑에, 제 컴퓨터에서는 요 밑에 들어갔었는데 아무튼 그건 뭐 관계없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소득이 이거 한번 보십시오. GDP 대비 30% 전후입니다. 25에서 뭐 거의 40% 선까지. 대단하단 말이에요. 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 특히 우리나라처럼 제대로 불로소득을 환수 안 하는 그런 경우 같으면 이 뭐 부동산 소득이 엄청나게 비중이 큽니다. 또 우리가 뭐 현대사에서 다 알고 있지만은 1964년에 박정희 들어서고 고속도로를 놓기 직전입니다. 고속도로가 이제 68년 2월에 착공이 됐으니까 그 놓기 직전.
고속도로를 놓으면서 땅값이 확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64년 전국 집가는 한 2조쯤 됩니다. 그런데 2013년,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 지나니까 전국 집가가 한 6천조쯤 됐어요. 그러니까 50년간 3,000배가 뛰었다 이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또 확 뛰었기 때문에 이거 훨씬 큰 숫자입니다. 이건 이제 한국은행에서 2015년에 낸 그 논문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실증 자료를 가지고 했는 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인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겠죠. 우리나라 무슨 국민 자산 계정인가 아무튼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 보면 뭐 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까 그 퀴즈의 연속입니다. 모든 국민, 또 현재 국민뿐만 아니고 우리 후손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사람만 해도 저같이 70대가 있는가 하면은 20대 지금 한참 무슨 대학만 잘 가면은 출세하는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취직해보이기니 집도 못 사고 어디 새도 못 들고 하는 젊은이도 있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요즘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어쩌고 하는데 출산율 떨어지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부동산 아니겠어요? 살기 힘들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여성이 직업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은 제일 큰 자식을 안 낳고 하는 그런 제일 큰 이유가 이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또 교육비도 너무 많이 들고 우리나라의 적폐 중에 제일 큰 적폐 부동산과 교육 아닙니까? 그죠? 자, 1, 2, 3, 4. 이제 또 퀴즈를 풀어보십시오. 2개까지는 외웠는데 3개는 못 외웠다. 아닙니까? 퀴즈 다 푸셨죠?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일단 넘겨놓고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신의 그 퀴즈 답이 일관성 있게 1, 2, 3, 4, 그러니까 3이면 3, 2면 2, 1이면 1 계속 똑같았다. 그런 분도 있을 끼고 풀어가면서 그 유형이 바뀌었다.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일관성이 있었다. 한번 보시죠. 어이구, 일관성 있는 분이 많네요. 그런 사람들. 예. 정답이 따로 없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는 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일관성이 뭡니까 하고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자, 토지 제도를 이렇게 나누면은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완전히 토지 사유제. 아까 그 퀴즈에 나왔던 그 분류하고 조금 연관이 되죠. 이제 민법에 보면은 소유권의 내용은, 그 권능은 사용수익 처분권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민법상의 분류하고 조금 다른 게 그냥 수익권이 아니고 가치 수익권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용권이 있는 사람은 사용을 해서 가령 농사를 지었다. 사용의 한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다. 그럼 농사 지어가지고 나온 거는 자기께 당연하잖아요. 그걸 수익권이라고 나눌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용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수익권이 의미를 가지려면은 내가 잘못했습니까? 예. 수익권이 의미를 가지려면은 그 사용에서 나온 그 결과의 수익권이 아니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기고 가치 수익권이 돼야 분류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근데 민법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제 개념이 없어요. 헌법 하는 사람들은 조금 있는데 민법 하는 사람들은 법조문에 사용수익 처분권 이런 가치 이런 거 빼요. 법학개론 배우신 분 혼자뿐입니까? 그러면 퀴즈가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토지 사유제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입장에 있죠. 이런 제도. 뭐 100%는 아니지만은 조금 뭐 그런 것이고 완전한 토지 국공유제. 이거는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이상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두 개. 사유를 하지만 가치는 공유를 한다. 그러니까 사용 처분은 개별 소유자 마음대로 하지만 가치는 안 된다. 모두 나누자. 그런 게 있고 공공임대제. 토지가 이미 국공유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고 또 북구의 여러 나라도 그 국유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국공유지가 많고 싱가포르는 90%가 국유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데서는 공공의 토지니까 그걸 임대를 하자. 그러니까 사용권은 개인한테 주는데 처분권은 임대했으니까 처분권이 당연히 없는 거죠. 임차인이 무슨 처분권이 있습니까? 도로 내놔. 환매 조건부. 싱가포르 주택은 거의 뭐 환매 조건부거든요. 팔지 마. 팔락하면은 도로 내놔.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가치 수익권도 공.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제가 요 두 개를 지공주의적 토지제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공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지공주의 하는 거는 너무나 생소하기 때문에 아까 뭐 제가 실수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렸는데 예, 이겁니다. 지공주의는. 지공주의는 현실의 자본주의는 토지와 지대를 다 사유로 하고 자본도 사유로 하고 사회주의는 다 공유를 하는데 지공주의는 토지를 모두의 것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주의니까 토지 지대는 공유로 하고 자본은 사유로 하고 그러니까 토지는 형식상 그것이 이제 사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금을 다 걷는 거죠. 지대를 다 걷는다 이 말이죠. 이런 게 이제 지공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류해 놓고 보면은 지공주의는 자본주의 아니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종부세 올린다, 무슨 토지공개념이다 이렇게 하면은 대뜸 나오는 이야기가 뭐 사회주의다, 무슨 뭐 반시장적이다, 시장경제 어긋난다 그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실 자본주의라고 해놨습니다. 이론상의 자본주의가 아니다. 우리 현실의 자본주의는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뭐 지공주의의 개념적 위치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러면 세금을 걷는다면은 세제가 어떤 모습이냐? 현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제는 이제 지대도 또 임금도 그다음에 이자도 조금씩 세금을 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소득세도 내고 뭐 또 땅 세도 내고 또 자본에서도 그 돈이 나오면은 그 또 세금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조세를 이렇게 내는데 지공주의 세제는 지대를 일단 조세로 딱 걷고 혹시 부족하면은 여기서 조금씩 이제 걷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현실의 세제하고 지공주의적 세제하고 구분이 또 되셨죠? 이 정도 같으면 다 이해가 됐죠. 그죠?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결론을 그 퀴즈의 답을 어떻게 내셨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지대 공유가 바람직하다. 그거는 뭐 당연히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무인도에 먼저 갔다고 땅 짓기가 뒤에 오는 사람도 후손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지. 모든 사람이 공평해야지. 그거 되나. 그래서 지대 공유에 합의를 봤다면, 우리 그런 세상을 만들자 합의를 봤다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무인도에서는 그게 쉬워요. 그런데 일단 토지 사유제가 정착된 우리나라 같은 그런 사회에서는 그 어렵단 말이에요. 당장 제도를 아주 크게 개혁을 해버리면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라고 하더라도 크게 개혁을 해버리면은 사회가 적응을 못 하잖아요. 또 어제 땅을 10억을 주고 샀는데
오늘 지대를 다 걷는다고 정부에서 딱 발표를 하면은 매매 가격 10억이 제로가 됩니다. 왜 그러냐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가니까. 그건 뭐 틀림없어요. 걷으면은 매매 가격이 제로가 됩니다. 뭐 간단히 힌트를 드리자면 앞으로 세금을 무지하게 많이 걷는 그런 땅이 있다 하면은 필요한 사람 아니면은 땅을 살락하겠어요. 소유를 하락하겠어요. 필요한 사람은 소유하지만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갑자기 그 지대를 다 걷는다 이렇게 하면은 사회에 굉장한 충격을 주고 그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고요. 또 억울한 문제, 뭐 사유재산 침해다, 뭐 위헌이다 이런 시비가 반드시 따라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대를 공유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보통 생각하는 것이 점증형 또는 점진형 전략입니다. 조금씩 세율을 높여서 나중에 결국 100%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그러지 말고 땅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받고 땅 적게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세율을 좀 낮춰가지고 누진형으로 하자. 뭐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제가 크게 써놨잖아요. 이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이자 공제형으로 하자. 이게요. 이자 공제형이란 무슨 소리냐 하면은 지대를 다 걷는 것이 아니고 매입지가에 대한 이자를 빼고 걷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뒤에 설명이 또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미리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자를 빼고 나머지를 걷으면 토지 소유자가 땅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얻는 이익은 뭡니까? 이자 아닙니까? 이자는 빼고 나머지 걷는다 그랬으니까. 이자는 토지 소유자 거란 말이에요. 자, 어떤 물건이든지 무슨 무슨 증서든지 뭐가 있는데 이거를 갖고 있으면 이 토지든지 증서든지 갖고 있으면 앞으로 니한테 생기는 거는 이자야. 이자는 분명히 보장을 해줄게. 그러면 그 물건, 그 증서, 그 토지의 가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 이자에 상응하는 원금. 그거잖아요. 자, 어제 10억을 주고 땅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땅을 샀는데 이자 공제형 지대세를 걷겠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 다음날 딱 조치를 하면은 이 사람한테는 10억에 대한 이자는 그냥 남고, 그건 안 걷으니까, 그건 남고, 혹시 그 이상으로 지대가 올라가면 그것만 걷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억을 가지고 땅을 사나, 10억을 가지고 저축을 해가지고 이자를 받으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혹시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그건 당연해요. 이런 말씀 처음 들으니까. 그렇지만 이건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이 말은 맞다. 경제학자든 수학자든 다 맞다 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넘어갑니다. 이자 공제형 전략을 쓰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자, 땅을 사든 저축을 하든 동일한 이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자는 저축을 해도 이자 생기고 땅을 갖고 있어도 이자가 생기고 하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럼 똑같으면 실수요자 아니면 토지를 매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하러 매입하겠어요? 땅을 사가지고 제대로 안 쓰면 지대도 자기 소득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예요. 땅이 필요한 사람만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땅을 사나 저축을 하나 이익이 동일하다면 또 땅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면 땅의 실수요자가 아니면은 소유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즉시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즉시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건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좋은 점은, 예, 충격까지도 없습니다. 경제적 충격까지도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지대를 다 거두면 땅값이 제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해가지고 대출했는 그런 경우에 은행이 그러니까 이제 돈 빌리는 사람이 난 뭐 나자빠진다 하고 땅 가가라 이랬을 때 땅 가격이 제로인데 무슨 땅 가가본들 그러니까 은행이 망하는 거예요. 대출 회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값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경제 충격을 전혀 안 줍니다. 심리적인 충격은 있습니다. 물론 야 내가 땅으로 돈 좀 벌려고 일어났지만은 야 이거 정부가 말이야 정의면 다냐 나 생각도 좀 해라 하고 막 허탈감도 느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심리적 충격은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불로소득을 얻기 위한 그 기대를 깨는 거는 사회가 개인한테 잘못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경제적 충격이 전혀 없고 재산권 침해다 무슨 뭐 헌법 소원이 뭐 어쩌고 그런 이야기도 나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뭐 지금 증세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증세하는 만큼 왜 그 세금을 걷느냐 이렇게 하고 뭐 이야기가 되죠. 이건 증세가 아니고 그대로 유지시키는데요 뭐. 그럼 이제 문제는 매매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은 토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그거 저 질문할 만합니다. 근데 경제 언론에 보면 토지 가격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지대라고 해놨잖아요. 토지 가격을 매매 가격이라고 해놓은 데는 한 책도 없습니다. 지대라고 돼 있어요. 지대라고. 물론 지대의 한 표현 형태로서 매매 가격, 지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가라는 거는 앞으로 생길 지대를 전부 합해서 현재 가치로 바꾼 금액이기 때문에 지대가 지가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경제학 교과서에는 토지의 가격은 지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대가 살아있는데요. 뭐 지대는 자꾸 변하잖아요. 지대는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쉬운 점은 없느냐?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 퀴즈입니다. 마지막 퀴즈. 이자 공제형 전략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겠습니까? 네? 예. 지대를 완전히 걷는 게 이상인데, 지대를 완전히 걷는 데까지, 지대 환수율을 높이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앞으로 지대가 어떤 비율로 올라갈 것이냐. 거기에 따라 달라요. 지대가 올라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지대 환수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안 올라가면. 올라가야 환수가 점점 조금, 이 지대 이자 차익이 생기니까 점점 있는데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아쉽다면 아쉬운 겁니다. 그러나 그 아쉬움에 비해서는 부동산 투기가 즉시 완전히 해결되고 대단히 안전하게 해결된다는 이런 커다란 장점이 있는 거죠. 지대 환수율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대 상승률이 연 3%인 경우를 가정을 하면 50년이 지나면 한 77% 정도를 환수합니다. 지대의 70%, 80% 수준으로 거두면 100%를 안 걷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효과는 다 나타납니다. 70%, 80% 걷는데 그거 뭐 불로소득 얻으려고 뭐 무슨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정도만 해도 효과는 충분한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너무 느리다 이렇게 하면 효과는 되게 좋은데 너무 느리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국민이 합의해서 그러면 이자 그거 조금씩 낮춥시다. 이자를 공제하는 금액을 조금 낮춰가지고 그 대신 그거 낮추는 대신 다른 세금 깎아주면 될 거 아니냐. 세금 중에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건 참 나쁜 세금이거든요. 우리가 다 내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익숙한 거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늘 내왔기 때문에 야,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경제 언론에 어긋나요. 시장 경제를 위배하는 세금입니다. 그거 뭐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그거. 아, 교과서에 나와? 이상한데 다 나옵니다. 나쁜 세금의 대표 부가가치세, 예, 소득세, 좋은 세금의 대표 토지보유세. 그 교과서에 다 나와요. 근데 교과서에 그렇게 가르치면서 왜 그 정책을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참 희한하죠. 왜 이론대로 안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교과서는 교과서고 현실은 현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공제액을 줄이면 환수율을 더 높일 수 있는데 토지보유세가 제일 좋은 세금이라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보유세 높이자 하면은 뭐 사회주의다, 토지공개념, 야, 그거 뭐 좌파다, 빨갱이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 예를 들어 놓은 두 분, 애덤 스미스, 시장경제의 할아버지 아닙니까?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뭐 손에 의해서 무슨 뭐 정부 간섭을 줄이면 뭐 어떻다 막 그거 이야기할 때 늘 인용이 되는 애덤 스미스요. 애덤 스미스가 뭐라 그랬냐면 토지 보유세는 어느 산업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경제에 지장을 주는데 토지 보유세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그랬어요. 또 밀턴 프리드만, 신자유주의의 그야말로 최고의 이론가 아닙니까? 레간이 저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고 그랬어요. 왜 표현을 저렇게 했는지 짐작이 되시죠? 밀턴 프리드만 입장에서는 정부는 나쁘고 세금은 말할 것도 없고 나쁜 거예요. 나쁜 중에 나쁘지만 왜 하겠나? 필요하기다. 그러니까 필요인데 이거 필요하고로 존재를 한다면은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세금 중에 가장 덜 나쁜 세금이 토지보유세다. 그렇게 했어요. 딱 헨리 조지 이름까지 들어가면서 헨리 조지가 주장한 그 토지보유세가 제일 좋은 세금이다. 제일 덜 나쁜 세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어떤 정파는 계속 공개념 이야기만 나오면 토지보유세, 뭐 종부세 인상, 뭐 과표 인상 이야기만 나오면 야, 그거는 뭐 좌파다, 뭐 사회주의다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경제학 박사라는 사람도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해훈. 참, 그 사람은 경제학 교과서 안 배웠나니 제가 말을 좀 그래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칼럼도 쓰고 그랬는데 봤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토지하고 성격이 똑같은 게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천연자원, 환경, 사람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주어진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거 가치도 다 걷어야 되는 거예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일반화해가지고, 토지를 넘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험을 우리가 보는데 시험 성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 야, 나는 공부 열심히 했다. 안 했다. 그런 거 있고. 자는 머리가 좋아. 머리가 나빠. 이거 뭐, 그래가 이제 성적을 잘 받는 수도 있고. 또, 자는 선생님한테 잘 보였기 때문에 틀린 것도 맞게 해줘, 선생님이. 그런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노력, 운, 특권, 이 세 가지 요인이 있고, 능력은
노력에 의해서 키울 수도 있고 운에 의해서 키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다, 뭐 건강하다. 그러면은, 예, 능력도 뛰어난 게 되니까. 아무튼, 노력이 가미되어 있으면 노력소득, 노력이 가미되어 있지 않으면 불로소득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딴 거는 이해가 되는 이 특권은 뭐냐? 여기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노력과 운에 비해 다른 사람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원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높은 쪽을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 축구를 하는데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공격하는 팀하고 밑에서 올라가면서 공격하는 팀하고 누가 유리합니까? 그건 뭐 노력과 운에 비해서 승부는 뭐 거의 뻔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걸 특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정당한 원인은 무엇이냐? 노력은 다 정당하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그죠? 근데 뭐 그것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태어난 놈도 있고 그렇지 않은 놈도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시험 점수가 좋다 이렇게 하면은 야 그거는 정당하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누구는 틀려도 맞게 해줘 그런 특권을 그거는 부당하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운은 좀 의견이 갈려요. 머리 좋아서 성적 좋은데 그게 뭐 나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야 머리 좋은 게 그게 뭐 네가 뭐 노력해서 머리 좋은 거 아니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엇갈리는 건 일단 놔두고 이건 정당하고 이거는 부당하고 이거는 엇갈리고 그러면 당연히 사회제도는 특권 없는 사회제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특권적 사회제도를 철폐를 해야 됩니다. 특권 없는 세상을. 자, 아까 지대라는 용어를 말씀드렸는데 특권 이익은 바로 지대입니다. 지대는 바로 특권 이익이고요. 원래 지대라는 용어는 토지 지대에서 나왔는데 요즘 경제학 교과서에는 지대는 특권 이익을 의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공주의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지공주의라는 거는 토지만 우리 모두의 것으로 하자 또는 토지 가치만 우리 모두의 것으로 하자 그것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특권 이익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런 무슨 동의를 한다면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한다면 우리 모두의 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건 안 하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요즘 그 기본소득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표현을 공유부라고 합니다. 부인데 우리가 모두 공유한다고. 주인이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공유부. 지대는 공유. 그거는 분명히 공유부입니다. 그거는. 지대는. 공유부가 있으면은 누구든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자기 몫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특권 없는 세상이 되면 여러 가지로 참 개인도 좋고 사회도 좋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 맞아. 그걸 안 하면 지금처럼 비참하게 서로 힘들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사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더 드릴 말씀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다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다음 기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뭐 질문이나 뭐 있으면은 질문 없으십니까?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그 퀴즈 4개 1, 2, 3, 4 중에 예. 교수님은 몇 분입니까? 퀴즈를 거꾸로 내시네. 저는 이 토지 사유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우리 사회는 토지 사유가 돼 있으니까 굳이 뭐 그거를 어떻게 할 필요는 없고 사용은 뭐 개인의 창의를 살리려고 하면은 사용을
토지 쓰는 사람이 사용자가 발휘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토지 가치는 공유를 해야 된다. 그게 제 입장이죠. 북한처럼 이미 토지가 국공유가 돼 있는 경우에는 다시 그거를 분양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러시아가 그 개혁 개방할 때 실수가 바로 그거예요. 토지를 분양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중국도 토지를 사유화 시킨 건 아니지만은 뭐 50년 이상 그 사용권을 주면서 가치를 제대로 안 거둬요. 그러니까 상하이다 북경이다 투기가 막 생기잖아요. 사회주의 한다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참 이게 그러니까 그도 특권이 존재하는 거죠. 거기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특권층이 딱 존재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독점을 하는 거예요. 예, 또 다른 예를 들어가지고요. 만약에 농지가 있는데 네. 그 농민이 노력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땅을 살려놨어요. 예. 네. 땅을 살렸는데 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노력해서 개간한 그 땅을 세를 주더라도 은행 이자 정도에서 끝나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네, 끝나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아무런 노력 없는 그 땅을 빌려가지고 딴 땅을 세를 주는 사람 또 은행 이자 수준이고 이 사람은 노력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땅을 살려서 했는데도 그렇고 이래 됐을 때는 그렇습니다. 본래 2등급 토지인데 이 사람이 개간을 잘해서 1등급 토지로 바꿨다 이거죠. 네. 그럼 그거는 그 사람 거예요. 노력의 대가는 그 사람이 가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세를 주게 돼요. 그때는 아니 세를 줘도 그때도 세금의 대상이 되는 지대는 그건 객관적 지대지 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올라간 그런 지대는 아니죠. 그건 안 걷죠. 현실에서 우리가 임대료 오익하면은 그거는 몽땅 임대료라 하지만 여기서 세금 대상이 되는 임대료는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질을 좋게 만든 거는 제외하는 겁니다. 아까 왜 객관적인 평균적인 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본인의 노력은 다 본인한테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대라고 하면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반영할 것 같은데 실거래가고 괴리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그런 제도를 현재 바꾸게 된다면 그런 어떤 그 객관적인 평가와 그 현재 이제 괴리가 큰 그 가격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는 건지. 지대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 말씀입니까? 예. 그건 감정평가사들이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재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현실화를 우리나라는 세금을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늘 매겨왔기 때문에 임대료, 지대 이런 자료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 감정평가사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평가하라 하면 자기네들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매매는 등기부에도 이제 매매 그 가격도 이렇게 적혀 있고 뭐 하니까 좀 쉬운데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론상으로는 매매 가격보다는 임대차 가격이 평가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가격은 이론상 앞으로 생길 모든 이익을 현재 가치로 바꾼 거기 때문에 모든 이익을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이론상 하기 어렵고 거래 사례를 모아가지고 평가를 한다면은 자, 우리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의 매매 사례가 많습니까? 임대 사례가 많습니까? 뻔하죠. 임대 사례가 많죠. 안 그렇습니까? 임대는 한 건물 안에도 여러의 사례가 있고 또 수시로 또 일어나죠. 근데 이 건물이 매매는 언제 한 번 됩니까? 뭐 10년에 한 번 될까? 뭐 20년에 한 번 될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 사례로 보더라도 임대차 사례가 훨씬 많죠. 평가가 더 쉬운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정부에서 하기로만 마음 먹으면은 그거는 뭐 1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질문도 없고 자기 뭐 의견도 예.
그러면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예. 이번에 그 아주 그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겠다면서 인상하면서 예, 예. 이 동시에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예, 예. 경우에는 예. 그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예, 예. 이분들 같은 이 대상들은 사실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닌데 예, 이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닌데 부담해야 되는 이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게 됐잖아요. 아까 지대는 좋은 거지만 나머지 세금들은 당연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 토지 공개념을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해결이 가능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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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건강보험료든 저 재산세든 결국은 과표 곱하기 세율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요만큼 걷고 있었는데 세율은 그대로 두고 과표만 높였다. 그러면은 세금을 더 걷겠다 소리밖에 안 돼요. 정부가 솔직하지 못한 거죠. 우리는 세금을 더 걷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다면 세율을 낮춰야죠. 저 건강보험료 할 때도 점수 있잖아요. 뭐 부동산 하면 점수 뭐 몇 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점수를 줄여야죠. 뭐 그거 가만 놔두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앞으로 이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대를 담은 게 지금 현재 이제 매매가인 그렇습니다. 셈인데 예. 그 매매가를 현실화하자는 게 어쨌든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거래되는 이 가격, 그러니까 기대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 그 과세를 더 많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경제적 정의의 관점에서 올바른 건지, 사실은 그 기대 이익 때문에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그 매매 행위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노리고 있는 건데 그렇게 더 많은 수익을 노리는 사람에게 지금 세금과 똑같이 매기겠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책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 매기는 거는 졸렬한 방법이라고요. 원론상으로도 지금 설명하셨듯이 바로 그겁니다.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가를 과표로 해서 곱하기 세율을 하는 거는 지금 실현도 안 됐는데 앞으로 실현될 또는 발생할 그러한 이익을 땡겨서 매기는 세금 내는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거 이론상 안 된다 그거. 그러니까 현재의 지대를 과표로 해서 세금을 매겨야 그것이 옳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고 있느냐 하면 정부에서 그걸 몰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옛날부터 그냥 지가 곱하기 예, 아까 또 잠시 말씀드렸지만 익숙한 거는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바로 그 오류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원론적으로는 지가 곱하기 세율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공시지가라는 거는 당연히 시세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올리는 조치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당연한 조치고 그렇다면 세율을 깎아줘야죠. 세율을. 그러니까 조세 체제를 개편할 생각은 안 하고 공시지가 현실화 그것만 밀어붙이니까 안 맞던 거지. 일관성이 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나경원인가 뭐 누군가 공시지가 현실화 한다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그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실은 엄격하게 위헌 이야기를 하자면 공시지가가 과표가 시세하고 다른 게 그게 위헌이죠. 안 그래요? 과세의 원리 자체가 시세 곱하기 세율인데 시세는 가만 놔두고 아니고 떨어져 있고 그랬다가 그거를 현실화하는데 그거를 위헌이다. 이거 지금 상태가 위헌이에요,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물론 헌법 조문 몇 조의 위헌, 이거는 아니지만은 그 정신으로 보면은, 예, 공시지가는 당연히 시세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뭐 미국에서도 안 그러는데 뭐 미국에는 우리나라 보유세로 치는 보유세 5배 내지 10배인데 왜 그런 거는 미국 번을 안 보는가 모르겠어요. 예, 또 없으십니까? 예. 질문이라기보다 의견 뭐 실제로 홍콩의 경우가 사실은 반대기 전에는 도리어 지대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참 살기 좋은, 쉽게 우리가 흔히 홍콩 간다 하는 아주 좋은 의미로 썼는데, 반하고 도리어 토지 거래가 그래 되면서 더 악화된 경우잖아요, 실제로. 이게 사실은 남의 일이 아닌 것이 이제 향후 통일이 되면 북한 토지 문제가 사실 여기 바로 걸려있는 문제예요, 저희들이 사실은. 북한 문제를 이렇게 토지 공유제 개념으로 가서 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부는 어차피 뭐 별로 생각이 없을 거고, 물론 추미애 장관이 대표할 때 잠시 토지 공개에 대해 강하게 얘기하고, 이재명 지사가 또 그런 부분들을 토지자유연구소에서 좀 가져와서 했는데, 북한의 토지에 대해서 혹시 토지 공개념 쪽이나 토지 쪽에서 좀 연구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많이 했죠. 준비하고 뭐 저도 뭐 많이 했고, 예. 토지자유연구소 같은 데서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저희 쪽이 아니고 이제 그 전에 했던 사람들, 연구했던 사람들 중에는 북한은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고, 그 때문에 뭐 북한에 토지 개혁한다고 뭐 토지 문서 하나 달랑 들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억울한 거 풀어줘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뭐, 개인적인 이야기고, 원론적으로 보면 이미 국공유화가 됐으면, 그걸 아까 왜 지공주의 중에 두 유형이 있다고 안 그랬습니까? 국공유화가 됐으면은 그걸 임대를 하는 거예요. 공공임대제로 가고, 혹시 개별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보상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에, 해방 직후에 이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 땅 뺏기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 당시에 땅값이 뭐 얼마 됐겠어요? 그 이자 다 쳐가지고 보상해 봤자, 그거 미포는 안 됩니다. 보상 다 해줘도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도시화되고 난 다음에 땅값이 올랐지. 옛날에 뭐 땅값 가는 게 뭐, 아까 우리나라는 1974년만 해도 전국 땅값이 2조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자 쳐가지고. 억울하면 보상해주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이제 뭐 우리 또 사실 LH 같은 데가 사실은 국공유를 늘리는 전략으로 가야지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리어 산땅 사가지고 개발을 파는 방식으로 하니까 그게 맞습니다. 역으로 더 피해가 되고 또 그걸 이용하는 세력들이 되는데, LH 자체가 이제 정책이나 방향 자체가 그래 바뀌었을 때 진짜 그런 어떤 그런 걸 건데, 참 그런지 참 많이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수용한 땅은 팔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예. 토지 임대부 주택, 그렇죠, 그런 걸 그렇죠.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 중에 서민을 위해서 좀 싸게 이렇게 임대를 했으면 그게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으니까 싱가포르처럼 환매 조건부 그렇죠. 팔지 말고 떨어내놔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민들 중에는 또 데모하죠. 와, 분양하지, 와, 분양 안 하노. 우리는 불로소득 좀 얻으면 안 되는 거. 서울시장도 용산 쪽에 이제 개발을 가지고 한참 하다가 쑥 들어가 버렸는데, 그런 게 도리어 국공유지로 그대로 두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 토지 한매보다 공임대로 가야 되는데, 기왕 수용을 했으면 예. 헌법에도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지. 나중에 분양하라고 수용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최근에 LH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제 결국엔 주거 안정 관련인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사실은 국가가 이제 주거를 조금 하려면,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주거와 관련돼서 예. 안정을 하려면 결국엔 이제 토지를 아까 말씀 수용 문제를 얘기했을 때 평소에 공공이 이제 토지를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 서서히 이제 이렇게 수용해 미리미리 확보를 해가거나 할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부동산 상승의 한 원인으로 보면 이제 뭐 유동성 과잉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동성이 과잉이 돼서 결국에 이제 숙명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자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측면으로 설명하는데,
어쩌면 그런 측면에서 제 정부라든가 이런 행정당국이 그 인플레이션을 민간이라든가 은행 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개인의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한 방향으로 해서 국가가 이제 그 풍부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들 뭐 그런 것 부분들은 혹시 없는지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세금 문제도 얘기를 하지만 그 일종의 채권 형태로 바꿔서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지분을 주고 천천히 그런 뭐 토지라든가 이익을 수용해가는 방식 뭐 이런 부분들은 혹시나 없는지 그런 인플레이션이나 지금 유동성 과잉이 됐을 때 이 토지 공개 개념을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들 장치 같은 것들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의 핵심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간단하게 이게 지금처럼 이제 유동성이 과잉이 될 때 뭐 은행이라든가 이게 돈이라든가 자금을 공급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가는데 그런 식의 유동성 과잉 시기가 있을 때 뭐 화폐 정책이 됐든 통화 정책이 됐든 중간에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제 토지를 국가가 수용하는 형태로 그 유동성 과잉을 활용하는 그런 식의 어떤 상상이나 노력들은 혹시 없는지 그럼 혹시나 그런 연구나 시도들은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온라인상에서 시청하시는 분이 질문을 해주셔서 네. 그 소수가 다량의 토지를 보유하고 이걸 가지고 임대료를 받아서 불로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임대료 인상에 억제 효과가 있을지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게 소유를 제한한다고요? 네. 근데 소유를 그런 의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과거에 이제 우리 택지 소유 상한제 같은 게 이제 소유를 제한한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근데 개인이 토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거를 남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 한 집에 몇 대가 필요한지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본인한테 맡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토지에서 불로소득만 생기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토지를 소유하게 되지 그 이상은 소유해봐야 손해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그 각자 판단에 맡기고 그거는 불로소득을 없애는 방식이 훨씬 능률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대답에 이어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면 그 실제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이 소유는 그 모두 이렇게 기본적으로 국가가 한다고 하지만 이 본인이 일부 보유할 수 있지만 보유해서 경작하고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매매는 제한하는 방식, 팔 수 없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경작해서 나오는 수익이나 이익은 일부분 이제 국가에게 세금을 내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뭐 적용이 가능한 방법일지. 네,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매매를 제한하는 것이 아까 우리 싱가포르 예를 들었듯이 환매 조건부 그죠? 남한테 팔지 말고 도로 내놔라. 내가 임대했는데 그 주인한테 도로 내놓으면 될 거 아니냐. 뭐 그런 방식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게 그 조선시대를 포함을 해서 그 동양의 토지제도 하는 게 원래 이념형이 맹자의 정전제 아닙니까? 그죠? 정전제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지대를 걷자 이거예요. 지대를 걷어서 공공수입으로 삼자.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토지제도가 문란해졌다가 다시 또 뭐를 바로잡았다가 문란해도 바로잡았다가 그래서 뭐 실학파가 나중에 토지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하고 막 예, 이제 뭐 다 말씀 다 하신 것 같네요. 질문하세요. 인터넷으로 네. 의견인 것 같은데요. 댓글이 달린 게 지공주의로 이자 공제형 전략을 제안하셨다. 그게 선생님 의견이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 공제형 전략 관련해서 그래도 뒤에 보시거나 이해는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만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네, 될것 예, 같습니다. 그러죠. 뭐. 여기에 이어서 이자 공제형 전략이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지까지, 네. 그리고 어느 정도 현 수준에서 진행이 가능할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그 뒤에 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네. 어떤 개혁 조치가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지 하는 거는, 예, 그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이 저항을 얼마나 할지 그런 점도 있고, 개혁을 하는데 다른 무슨 그 경제적, 사회적 충격이나 뭐 이런 게 없을지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가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뭐 그래서 무슨 그걸 뭐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할 건덕지도 없고, 또 뭐 경제에 충격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은 있지 않는가. 더군다나 그거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 세금 올라가면은 다른 세금 깎아주겠다. 또는 뭐 그걸로 기본소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그 실현 가능성은 뭐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저항 문제라든지 그런 걸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충격 문제 이런 걸 줄일 수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는 그런 제도를 어쨌든 수용할 것이냐. 그러면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용할 것이냐. 그거는 뭐 계속 뭐 공론화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사람들한테 그 이해를 시키고. 이거 뭐 당신네들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요새 왜 공론화위원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토론을 통해서, 수기와 토론을 통해서 뭐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하면은 처음에는 아마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뭐 한 30%, 40% 될지 모르지만 충분한 수기를 거치면 한 90% 이상은 저는 찬성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땅 부자들은 싫어하겠죠. 그 말이 안만 맞아도 내한테 손해 나는 거는 싫어. 뭐 그런 사람은 늘 있으니까. 네, 이자 공제형 예. 공제형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할까요? 예, 그러죠, 뭐. 예, 그런 이야기를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해가 좀 어려우신 거는 제가 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억, 아까는 10억 했지만 우리 너무 크니까 뭐 1억으로 줄일게요. 1억짜리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은 1억에 대한 이자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한 2%쯤 되니까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간 지대가 만약 300만 원이라면 100만 원만 걷는 거예요. 200만 원 그냥 놔두고. 그랬다가 또 값이 또 올라가지고 350만 원이 됐다. 그러면 200만 원은 이자는 그대로 놔두고 150만 원은 걷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토지 소유자한테 돌아가는 이익이라는 거는 이자뿐인 거예요. 이자는 공제하고 나머지는 다 걷어가니까 이자뿐인 겁니다. 그러면은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자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이익에 상응하는, 이자에 상응하는 원금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매매 가격은. 그게 이자 공제형 지대세의 뭐 설명입니다. 이게 혹시 그래도 뭐 부족하다든지 하시면은 지금 다른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저희 이제 20대 때 이제 20대 때 한 열 몇 명이 모여서 이제 토지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결론이 우리는 평생 토지를 소유하지 말자, 집도 이런 결을
했는데 15년 전에 지나가지고 애 낳고 하니까 한 채는 소유하는 거로 하자라고 결의를 바꾸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요즘 드는 생각이 정부정책으로 토지라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다. 이게 욕망이다. 한 채는 소유해야 되고 또 한 채 소유하고 있으면 좀 더 큰 것으로 하고자 하는 욕구까지도 과연 법이나 제도로 막을 수 있겠나, 이런 고민을 요즘 참 아예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1 정도는 허용하되 나머지는 좀 강력하게 규제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하면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사유제도 허용하면서 좀 규제로 가는 뭐 이런 좀 고민을 했는데, 좀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교수님 보시기에. 예. 그리고 뭐 주택 문제 나올 때마다 1가구 1주택은 자꾸 봐주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1가구 1주택은 봐줘야 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1가구 1주택은 투기 안 한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마 근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예. 대구 사람들 중에 부자, 강남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왜? 1가구 1주택 신화에 매여서 그런 겁니다. 정부가 그런 식으로 자꾸 1가구 1주택을 봐주는 쪽으로 가니까.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든지, 2주택을 갖고 있든지, 뭐 5주택을 갖고 있든지. 아까 저 예를 들었지만은 자동차를 자기가 한 대를 갖고 있든지, 10대를 갖고 있든지, 100대를 갖고 있든지 그 사람이 알아서 하도록 놔두면 되는 거예요. 몇 대, 집을 몇 채, 이거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우리 익숙한 거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오류에 그것도 들어갑니다. 또 이제 질문이 안 나왔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는 주택 문제인데 왜 땅만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불로소득은 건물에서 생깁니까? 땅에서 생깁니까? 건물이라는 거는 사람이 지은 거거든요. 자동차를 사놓으면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건물은 가격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런데 땅은 안 그렇잖아요. 중고일수록 비싸요, 땅은. 그거 참 희한하죠. 건물은 중고일수록 싼데 땅은 중고일수록 비쌉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오해라 그럴까, 그런 게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이 아파트가 건물 평당 얼마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야, 건물에서 불로소득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착시 현상이에요, 그게요. 예. 그래서 제가 토지에 중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토지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다른 부동산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는데요, 뭐 그게 어떻게 투기 대상이 됩니까?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예, 마무리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광고를 간략하게 했습니다. 이걸 빼도 되죠? 매월 한 달에 한 번 정도 토론으로 찾아가는 이상사회라 하는 김현 선생님의 최신